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보면 5월이 가정의 달이라 좀 빨간 날이 많았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최근에 되게 재밌는 개념들이 코인판에 많이 있는데 아직 한국에는 도착하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을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테니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시는 화면은 이번 주에 있는 이슈들인데요. CPI가 이제 수요일 날 나오고 PPI가 목요일 날 나오고 뭐 실업수당 청구랑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번 CPI까지가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는 그런 매크로 그런 이슈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FOMC랑 봐도 사실 이제는 뭐 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해도 시장이 막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다시 생각해 보면 저희가 19 년, 20 년, 21 년도에 이런 거를 안 봤었잖아요. '그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화면인데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정체 문제를 겪고 있어서 BTC 출금이 일시로 중단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바이낸스만 약간 BTC 출금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느려졌고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21년 이후로 처음으로 여기 나오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 보상이 블록 보상보다 커졌다."라고, 아니 블록 보상인 블록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수수료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광부들이. 그러니까 마이너들, 채굴자들이. 근데 그 내용을 또 다룰 건데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수수료 중 올디너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47%를 차지했다. 사실 비트는 스마트 컨트랙이 없고 뭐 따로 어떻게 온체인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토큰을 주고받거나 원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개념이 생겼고 정확히는 이더 기반의 ERC처럼 그런 개념은 아닌데 BRC20이라고 해서 이게 인기를 끌면서 약간 비트 안에 되게 작은 비트 단위를 주고받으면서 이 네트워크가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면 일단 BRC20이 뭔지보다 BRC20 토큰 테마가 있어요. 보면은 올디 그리고 뭐 널스, 도모, 뭐 오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요 토큰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스마트 컨트랙이 있어서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뭘 레이어를 쓴다거나 이렇게 디파이를 해서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사실 비트코인 안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취지들이 이걸 지향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게임부터 여기까지는 사용을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기술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스마트 컨트롤이 없어서 이 토큰을 가지고 무언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의 그냥 메모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100Y라고 하는데 백년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되게 똑똑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 중 한 분인데 이분이 설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럼 BRC20 토큰이 밈 토큰으로 활발히 사용되는 이유, BRC20 토큰은 ERC20 토큰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반영된다. 보면 ERC20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자마자 온체인에 토큰이 딱 생겨나면서 이 토큰을 우리가 이더리움 체인을 사용해서 주고받는 행위가 ERC20으로 보면 좋고요. 근데 BRC20 토큰은 온체인상에서 형태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차르 토큰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만들어내면 이더리움 체인에서 돌아가는데 BRC20은 스마트 컨트랙, 비트는 스마트 컨트랙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낙서, 그러니까 비트의 최소 단위인 사토시를 주고받을 때 뒤에다가 예를 들면 뭐 이제 샵 1199는 차르 토큰 이렇게 발행을 해서 암묵적인 약속을 한 다음에 보내면은 이제 이 비트 최소 단위 사토시를 주고받을 때 제 차르 토큰이라고 인식이 돼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백장 이제 이분이 페페 토큰을 2,000개를 발행하고 비탈릭이 1,000개를 발행했다고 해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중 하나의 사토시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면 페페 토큰이 생기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샵 1539-239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토시 단위 뒤에다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코백장이 비탈에게 어그를 끌고 싶어서 페페 1,000개를 보내고 싶다고 하자. 그럼 코백장은 다른 비트코인에 전송할 예정이라는 낙서를 하고 방금 낙서한 사토시를 비탈에게 전송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발행한 거를 1,000개를 전송을 하고 전송을 해주면은 차감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이제 SAT 사토시가 존재하는데 각자 갖고 있는 페페 토큰의 개수를 셀 때 비탈릭은 기존 1000개와 코백장이 받은 1000개에서 2000개로 카운팅이 되는 거고, 코백장은 2000개 발행한 사토시밖에 없으니 비탈릭이 보낸 사시 있으므로 이것이 차감 기록이 되는 거예요. 1000개로 인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채굴이잖아요, 컴퓨터로. 그 컴퓨터마다의 계속 네트워크에서 기록이 되면서 이제 차감이 되고 주고받고 이런 개념이고, 이더리움에서 우리가 ERC를 찍게 되면 실제로 그 토큰이 어디로 간다, 왔다, 이게 다 네트워크에 찍히는 거고, 이거는 간다 왔다가 아니라 갈 거고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처럼 어떻게 보면 메모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더 네트워크는 메모라기보다는 실제로 존재하는 토큰을 주고받았다의 개념인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메모 기록으로서 계산이 된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RC20 토큰이 발행되고 전송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무슨 토큰이 왔다 갔다는 전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토큰이 실제로 생겨나서 내가 ERC에서 찍은 차르 토큰, 뭐 김비트 토큰이라고 칠게요. 그럼 김비트는 김비트 토큰이 주고받는 건데, BRC에서는 비트코인 최소 단위인 사토시를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 낙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고받았다라고 약간 낙서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밈으로 쓰기 좋다라는 건데, 이분 생각으로는 BRC20 토큰을 가지고 엄청난 무엇을 하기 힘들 것 같다. 이게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컨트랙트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A의 값을 입력하면 B가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디파이를 예를 들면 유니스왑에 뭐를 넣었을 때, 이더를 넣었을 때 이걸로 바꿔줘라는 컨트랙트의 개념이 비트에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액션을 할 수는 없고, 그냥 BRC20의 아이디어가 더 확장돼서 올디너스를 활용하는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면은 재밌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새로운 정말 지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거래된 게 비트 스탬프에서 2011년도부터니까 거래된 거 기준으로 보면은 12년 차인데 올해 횟수로 13년이죠. 근데 그 13년 동안 있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건 맞고, 이러한 개념이 증대가 만약에 된다면 분명히 뭐 이더리움이 사용은 지속적으로 될 거예요. 이더리움이 훨씬 빠르고 스마트 컨트랙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뭔가 비트 안에서 주고받는 게 생긴다면,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도 도미가 오르면서 비트 위주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어떤 네트워크,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듯이 진짜 사용하기에는 이더리움이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될 거고, BRC나 뭐 비트코인 기반의 무언가들은 밈이나 아니면 정말 특별한 가치를 주고받을 때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6년 짬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페페 이후로 지금 BRC 쪽으로 돈이 몰려서, 제가 처음 올디를 샤라웃 했을 때 가격이 올디가 2달러였는데 일단 살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방법이 어려웠고, 저도 그 안에서 뭔가 그 뭐 이것저것 저것 뭔가를 액션을 과거에 했었어야 살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는데, 지금 영상 찍는 이 순간 게이트에 상장됐는데 15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거의 2달러 처음 봤을 때보다 7배이긴 한데 뭐 의미가 없는 얘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 BRC로 요새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대하고 있고 되게 시장에서 뭔가 액션이 취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 mempool이라고 하는데, 멤풀의 뜻은 블록에 잠시만요. 블록에 포함되기 전에 트랜잭션이 머무는 임시 공간이라고 보면 좋은데, 이 멤풀이 보시면 이 과거가 21년도 여름쯤이거든요. 이때가 피크를 찍었고 최근에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혼잡하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불장 때는 서로 비트를 사가지고 지갑에 넣고 빼고 막 팔려고 빼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불장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냐? 이게 광부의 항목 이벤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는 중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불장, 이 왼쪽 보시면 여기는 불장이었고, 오른쪽에 맨풀이 꽉 찼던 거는 그 중국이 이제 채굴을 금지하면서 채굴자들이 없으니까 네트워크가 안 돌아가서 꽉 찼던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광부 이벤트, 항복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건데, 그게 잠재로 누군가가 네트워크에 스팸을 보내고 있냐? 이제 엄청나게 작은 단위의 비트코인을 계속 네트워크에 보내면은 이게 뻗는 거예요. 보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100만 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100원을, 전 국민이 100원 가지고 주고받고 계속 보내면 은행이 그 은행 네트워크 뻗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단위로 사토시가 아까 말씀드린 올디 BRC20 때문에 밈을 주고받으면서 생긴 지금 네트워크의 약간 뻗음 현상인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도 과거부터 사실 이더리움이 뻗은 적이 없어요, 거의. 뭐 솔라나나 에이다나 다 뻗은 경험이 있고 클레이트는 지난 불장에 매일 뻗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뻗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대단했고 비트코인도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속도는 좀 느리지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채굴을 하는 그 개념이 POW이기 때문에 안 뻗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뻗은 체인들 보면 다 노드를 가지고 있는 POS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느리지만 결국은 다 처리가 될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언제 겪었냐면 2017년 11월 달쯤에 제가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중에 누가 진짜 비트코인이냐라는 것 때문에 그때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비트코인에다가 엄청나게 작은 단위 이런 식으로 계속 전송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뻗었고 비트코인이 뻗으니까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엄청 올라갔고 이렇게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 결국은 비트코인이 진짜 비트코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지금까지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 그때 기억이 좀 나긴 합니다. 이 내용은 앞의 내용이랑 일맥상통해요. 비트코인 기반 기술은 전통적인 자산 클래스의 가치를 흡수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가치 창출 잠재력은 정말 많은 뭐 달러, 몇 조 달러 정도이다. 이제 앞으로는 레이어 수수료와 비트코인 레이어 2 그리고 레이어 3가 출시되는 예정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앞에서 BRC20이 사실 이제 L2, L3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수료도 지금 비트가 비싸진 거고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게 생겨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에 L2, L3가 생겨나면은 수수료도 줄어들 거고 더 다양하게 토큰을 주고받는 행위가 생겨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이 차트는 19년도랑 비교한 건데 지금이 사실 19년도랑 이제 비교하는 게 어느 정도 무리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19년도로 보면 우리는 6월 말에 피크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차트인데 흥미로워서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그러면 함께 보실게요. 차트가 뭐 크게 볼 게 많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3월 18일부터 23일부터 지금까지 18일이네. 18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횡보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이 3월의 횡보보다 지금이 좀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게 아마 3월에는 그래도 변동성도 컸고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올라갔다가 지속 횡보 우하향하는 느낌이라서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는데 사실 이런 구간은 저도 인간인지라 힘들긴 해요. 근데 보면 이제 하단 지지선을 찾고 거기 이탈 시에 그때 가서의 대응을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리고 평단이 또 여러분들이 다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평단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하단 추세 지지선을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검은색 선 이게 3월 15일부터 이어져 온 선이고 지난 조정 때 이제 저점을 이었을 때 딱 오늘의 저점 부근이 방금 나온 이 저점 영상 찍기 전에 제가 보고 있었는데 15분으로 보면은 아래 찍었죠. 여기가 보면 거의 28,000 극초반 부근인데 여기를 지켜주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여기를 못 지킨다 하더라도 이 하단에 주황색과 검은색 선 검은색으로 보면 27,600 정도네요. 여기를 지켜준다면 아직 상승의 어떤 힘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4시간으로 좀 볼게요. 그럼 위에 상단으로는 저항선이 상단 검은색 선이 있는데 요거는 29,600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수렴을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아마 여기서 반등을 하고 28,000 후반이나 29,000대에서 놀고 있으면 위로 뚫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 상단선을 뚫어내면은 이번에는 쌍고점인 31,000 쌍고점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더 넘어서 32,000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갈 것 같아요. 그게 CPI가 될 수도 있고 PPI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6월에 이제 홍콩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여는데 5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월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뭐 친화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시장인 것 같고 확실하게 지금은 횡보를 하는 시장은 맞다. 뭐 이건 뭐 제가 횡보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횡보의 시장이 맞고 아직까지는 하락을 베팅하기보다는 횡보 및 상승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를 보게 된다면 뭐 사실 도미넌스에 대해서는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6 년을 코인을 했지만 처음에 코인할 때는 알트를 많이 들고 있었고 그때 비트 독주장이 올 거라고 하면은 안 믿고 싶었고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뭐 겪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이지만 지속적으로 비트 독주장을 보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비트가 조금 더 방어를 잘하고 오를 때 조금 더 오르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차트를 다 뚫어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더 비트장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관점상으로는 맞다고 보여요. 그게 매물대상으로 보면 도미넌스 매물대상으로는 57%에서 60%대까지는 비트 독주가 이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횡보하더라도 비트가 방어를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